오늘 녹음으로 기록해두고 싶은 책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1859년도에 발간된 이래 지금까지 2억 권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프랑스 대혁명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중 중요한 4명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렉상드로 마네트. 프랑스 보베 출신의 의사로서 18년간 이유도 모른 채 바스티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루시 마네트. 아름답고 연약하지만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두 남자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우리의 여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찰스 다네이. 프랑스인으로 에브레몽드 후작의 조카이지만 그의 이름을 지우고 영국으로 건너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루시 마네트를 사랑하여 어렵게 그의 아버지께 결혼 허락을 받아내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드니 카튼, 영국인 변호사로 찰스 다네이가 공경에 빠져 있을 때 그를 변호하다가 루시 마네트를 흠모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모두 3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6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사실 처음 읽을 때 앞부분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3부에 가서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릅니다. 저는 이 소설의 내용을 기록해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소설의 처음 도입부, 그 유명한 도입부는 다시 한번 언제라도 또 듣고 싶을 것 같아서 녹음해로 남겨두겠습니다. 최고의 시절이었고 최악의 시절이었고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고 믿음의 세기였고 불신의 세기였고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고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고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있었고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고 있었고 우리는 모두 천국을 등진 채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간추리건대 그 시절은 현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어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당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평가하러 들었다. 소설의 대부분의 분량은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프랑스 파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소설의 묘사가 어찌나 생생하든지 소설을 다 읽고 나면 마치 무슨 영화를 한 편 본 듯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두고 싶은 몇 가지 문장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주인이 촛불을 들고 계단까지 따라와 내려가는 길을 비추어 줬을 때 더러운 창문 너머 새벽이 차갑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날은 마치 컴컴한 밤이 1시간이고 숨을 참았다가 길고 낮게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숨을 참는 듯한 그런 밤이었으니까. 오 자비로운 하늘이여 우리를 가엾게 여겨 도와주소서. 밖을 보세요. 밖을 보세요. 누가 쫓아오지는 않는지. 바람이 쌩쌩 뒤쫓고 구름이 훨훨 뒤쫓고 달이 첨벙 뒤쫓고 사나운 밤 전체가 우리를 뒤쫓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외에 우리 뒤를 쫓는 것은 없다. 이건 소설의 일부라기보다는 시의 한 구절을 읽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소설의 막바지에 찰스 다네이는 그의 조상이 지은 죄의 대가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를 속수무책 바라보는 루시 마네트는 애가 타죠.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더 애가 타는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시드니 카튼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 루시 마네트를 위해 찰스 다네이 대신 죽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형장에 대신 끌려가게 되죠. 프랑스 대혁명 시기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바로 기요틴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광경을 구경하는 거죠. 그날 집행될 52명의 사형수들 중에 23번째, 숫자의 호명과 함께 떨어지는 머리, 웅성웅성 수많은 목소리, 올려다보는 수많은 얼굴, 군중의 끝자락에서 우르르 밀려들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한꺼번에 솟구치는 수많은 발소리, 모든 것이 섬광처럼 사라진다. 23. 그날 밤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에 관해 말하길 그곳에서 그토록 평온한 얼굴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숭고하고 예언자 같은 모습이었다고 많은 이들이 덧붙였다. 불과 얼마 전 같은 칼날 아래 사라진 주목할 만한 희생자 중 한 명은 같은 처형대 발치에서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생각들을 적게 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었다.
만약 그도 자기 생각을 남겼다면, 그리고 그 생각들이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었다면 아마도 이런 글이 되지 않았을까? 나는 본다. 이 징벌 기구가 현재의 효용을 다하기 전에 바사드, 클라이, 드파르주, 방장스, 배시먼, 판사, 그리고 옛 압제자들의 파멸을 딛고 부상한 새로운 압제자들의 기나긴 행렬이 이 기구에 의해 처형되는 것을. 나는 본다. 아름다운 도시와 찬란한 사람들이 이 암흑의 구렁텅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긴 세월에 걸쳐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그들의 투쟁 속에서, 그들의 승리와 패배 속에서 오늘날의 죄악과 이런 죄악을 낳은 지난날의 죄악이 서서히 속죄를 치르며 사라져가는 것을. 나는 본다.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영국에서 내 생명을 바쳐 구한 이들이 평화롭고 유익하게 번영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그녀가 내 이름을 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을. 그녀의 아버지가 늙고 등이 굽었지만 그 외에는 온전히 회복하여 자신의 진찰실을 찾는 모든 사람을 성실껏 대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그토록 오랜 시간 그들의 친구였던 선량한 노인이 10년간 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 뒤 평온히 천국으로 떠나는 것을. 나는 본다.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수세대에 걸쳐 그 자손들의 마음속에 신성하게 자리 잡는 것을. 늙은 여인이 된 그녀가 매년 오늘이 되면 나를 기리며 흐느껴 오는 것을. 그녀와 남편이 생이 다했을 때 지상의 마지막 침대에 나란히 누운 것을. 그리고 나는 안다. 그들이 서로의 영혼 속에 귀하고 성스럽게 자리한 만큼이나 나 역시 그들의 영혼 속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음을. 나는 본다. 그녀의 품속에 안겨있던 내 이름을 딴 아이가 어른이 되어 한때 나의 길이었던 인생 행로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을. 그가 워낙 잘해준 덕분에 그 분야에서 내 이름이 그의 빛에 의해 찬란해진 것을. 내가 남겼던 오점들이 그 이름에서 지워져 사라진 것을. 더없이 공정한 판사이자 명예로운 남자인 그가 나의 이름을 지닌 또 다른 남자아이, 내게 친숙한 이마와 금빛 머리카락을 지닌 그런 아이를 이곳으로 데려오는 것을. 그때쯤이면 오늘날의 흉측한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바라보기에 아름답게 변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듣는다. 그가 아이에게 다정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 관해 들려주는 것을. 내가 하는 일은 지금껏 내가 했던 그 어떤 일보다도 훨씬 근사하다. 내가 취하러 가는 안식은 지금껏 내가 알았던 그 어떤 안식보다도 훨씬 근사하다. 이 소설의 마지막 2페이지입니다. 이 마지막 2페이지가 이 소설의 주제이기도 하죠. 프랑스 국기의 3가지 색은 자유, 평등, 박애를 나타내죠. 프랑스 대혁명 당시 민중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자유, 평등, 박애, 그것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나 그중 마지막이 가장 내어주기 쉬웠으니 오 기요틴이여. 제가 읽은 책에는 마지막에 작품 해설이 실려 있었는데요. 번역가인 권민정 씨의 해설이었습니다. 덕분에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 저도 몇 가지는 다시 기록으로 남길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고의 시절이었고 최악의 시절이었고로 시작하는 주도시 이야기의 유명한 도입부. 디킨스는 모순으로 가득했던 시절을 압축하여 보여주려는 듯 믿음과 불신,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으로 상반되는 14개의 문장을 한숨에 뱉어낸다. 그는 소설 전반에 걸쳐 여러 대조와 상징을 사용하는데 시대적 배경이 프랑스 혁명기인 만큼 빈부격차, 사회계층의 대조가 두드러진다. 그는 당시 프랑스 농촌의 가난한 실상을 이렇게 묘사한다. 마을에는 가난한 길이 하나 나 있고 가난한 양조장, 가난한 무드질 작업장, 가난한 선술집, 양말을 교체하기 위한 가난한 마구간 마당, 가난한 샘터,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가난한 설비들이 있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모조리 가난했는데 그중 많은 이들이 문간에 앉아 저녁에 먹을 빈약한 양파 따위를 썰거나 샘터에서 이파리나 풀이나 땅에서 나는 것 중 빈약 하나마 뭐든 먹을 만한 것들을 씻고 있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가난한지 드러내는 표시는 부족하지 않았다. 국가에 내는 세금, 교회에 내는 세금, 지주에게 내는 세금,
지방세와 일반세 등등 작은 마을에 엄숙하게 새겨진 글귀에 따르면 이곳에도 세금, 저곳에도 세금이었기에 아직 살아남은 마을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였다. 또한 디킨스는 코코아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번쩍이는 제복을 입은 시종 4명의 보필을 받는 대규종 나리의 모습과 더불어 상류층의 무능과 부패를 신랄하게 묘사한다. 군사 지식이 결핍된 육군 장교들, 배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해군 장교들, 공무 개념조차 없는 공무원들, 눈빛이 음탕하고 입이 경박하고 삶은 더 경박한 최악의 속물 근성을 지닌 철면피 성직자들, 하나같이 각자의 소명에 철저히 무능했고 하나같이 각자의 소명에 적임자인 듯 지독하게 거짓말을 해댔지만 하나같이 가깝든 멀든 대규종 나리의 집단에 속한 자들이었고 그리하여 뭐든 이 속을 챙길 수 있는 공직 자리를 부당하게 꿰차고 앉은 자들이었다. 두 도시 이야기에서 디킨스가 프랑스 혁명을 다루는 방식은 피상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반복해서 사용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비유는 부당한 억압과 착취라는 씨앗을 뿌리면 언제든 혁명이라는 수확을 거두게 될 거라는 경고, 정확히 말하면 영국 상류층에 대한 경고였다. 또한 두 도시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상징 중 하나는 부활과 죽음이다. 실제로 이 소설은 마네트 박사의 부활로 시작하여 시드니 카턴의 부활로 끝맺는 긴밀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마네트 박사가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났다면 시드니 카턴은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부활한다. 디킨스는 종종 작품 속에서 어떤 사회악에도 물들지 않은 고결한 성품을 지닌 인물을 설정하여 추악한 사회 현실과 대비시키곤 했는데 이 두 도시 이야기에서 온화하고 아름다운 루시 마네트는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적인 여인상이다.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녀는 연민이라는 진정한 힘을 지닌 인물이다. 그녀는 기나긴 투옥 생활로 몸과 정신이 피파해진 아버지 마네트 박사, 선대의 악행을 바로 잡으려다가 끊임없이 위험에 내몰리는 남편 찰스 다네이, 그리고 무기력하고 메마른 삶을 이어가는 변호사 시드니 카턴을 진심으로 가엾게 여기고 도우려 한다. 그녀의 따뜻한 연민은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한다. 이 소설에서는 모든 면에서 이 루시 마네트와 대조되는 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드파루즈 부인이죠. 그녀는 후천적으로 연민을 잃은 경우였다. 그녀는 후작 형제 때문에 부당하게 가족을 잃은 뒤 그들의 일족을 몰살하고자 하는 집념에 사로잡힌다. 그녀의 맹목적인 복수심은 올바른 판단을 상실하고 잘못된 대상을 향한다. 디킨스는 그녀를 이렇게 묘사한다. 하지만 부당함에 대한 음울한 자각, 그리고 계급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심을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탓에 그녀는 기회가 되자 암호랑이로 변했다. 그녀에게 동정심 따위는 전혀 없었다. 설령 그런 미덕을 지닌 적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모두 사라진 터였다. 결백한 남자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 그건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 눈에 보이는 건 그들이었지 그가 아니었으니까. 그의 아내가 남편을 잃고 딸은 아비를 잃게 되는 것, 그것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에겐 상대에 대한 연민,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조차 없었기에 그녀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었다.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거센 역사적 소용돌이를 배경으로 디킨스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개개인의 선한 힘이다. 소설 속 인물들은 목숨을 무릅쓰고 지키고자 하는 어떤 대상과 신념을 갖고 있다. 마네트 박사가 후작 형제의 행위를 고발한 것은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는 양심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찰스 다네이가 혁명의 프랑스로 되돌아간 것은 옛 하인의 간청을 저버릴 수 없는 신의와 정의감에서였다. 그 외에도 자비스 로리는 평생 몸담은 은행에 대한 충성심에서, 프로스 양은 어린 시절부터 보살펴온 마네트 양에 대한 애정에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한다. 소설의 막바지에 이르러 마네트 가족을 지키려는 프로스 양과 그들을 파괴하려는 드파루즈 부인의 몸싸움은 필연적으로 프로스 양의 승리로 끝난다. 디킨스가 말하듯 사랑은 언제나 미움보다 큰 힘을 지녔기 때문이리라. 모든 고전이 그러하겠지만 이 책이 시공간을 넘어 사랑받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성에 대한 공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와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자는 계속 존재할 테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쓸쓸한 지상에서 삶의 의미가 되어줄 무언가를 찾으려는 이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테니까. 흔히들 고전을 시대를 뛰어넘는 명작이라고 하잖아요. 명작을 명작으로 남게 하는 힘, 그것은 그 책의 주제가 항상 진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으로만 알고 있던 고전 명작들, 가끔 이렇게 읽어봐야겠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도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